그런 결과를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의 안보화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사회에 함의하는 내용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가냐? 무엇보다도 미국은 세계의 자유주의 질서유지와 국제 공공재가 뭐냐? 안보를 보장해. 작은 나라일지라도 쿠웨이트 같은 공부가 있을 때 쿠웨이트를 지켜주고 안보를 제공해주고 또 달러 체계의 금융 체계를 가지고 우리 세계 어디서나 어느 나라 어느 약소국가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금융 공공재를 제공을 해줬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안보 제공이라는 것도 너무 미국으로서는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겹쳐져서 무역 적자가 너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안보화라는 것은 그런 씀으로 봤을 때 국가의 미국 국내의 산업 정책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하나의 원인은 2차 대전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세계 제조업을 리드했던 미국이 실제 세계 제조업의 50%를 차지했던 미국의 제조업이 현재는 25%로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 또 중국의 지금 패권을 도전을 하는데 그 중국 패권 도전에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이 첨단 산업을 국가 정책을 육성을 해서 그런 제조업 육성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도전이 가능해졌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결국은 그것이 바로 국가 안보를 더 공고히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정책은 곧 국가 안보이고 첨단 제조업은 국가 안보의 전략 재산이다 하는 것을 대조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어를 트럼프는 굉장히 표어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뭐 마라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아메리카 포스트 그 표어를. 그래서 내 그런 표어가 뭐냐? Make America Manufacturing Powerhouse. 미국을 제조업의 최강자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내걸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정책들은 지난 80년간 세계 질서를 주재했던 자유주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자유주의와 또 WTO 같은 국제기구를 여러 WHO, WTO 여러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국제주의 질서를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80년간 만들어낸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모순에 지금 장착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역 상대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고 또 유럽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무역 상대인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오픈된 사회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1820년대 멀로 덕트린을 발표했어요. 멀로 덕트린은 뭐냐? 유럽이 미국의 남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데 관여하지 마라. 소위 멀로 덕트린을 내세웠어요. 그때는 정치적인 거고 식민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또 사우스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덕트린이었는데 트럼프가 와서 지금 새로 하는 이 정책을 보니까 유럽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유럽도 소위 이제 트럼프의 이것은 소위 유럽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다시 말해서 유럽의 제조업 육성을 미국을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고 지금 내세웠냐면은 Industrial Accelerator Act 해가지고 유럽산을 정의를 하는데 유럽산이라는 것은 품목에 따라서 70% 내에서 80%를 영내에서 생산했을 때 유럽산이다. 이 유럽산에 대해서는 소위 여러 공공조달면에서 국방이나 혹은 공공기업이나 공공단체나 이런 공공조달에서
유럽산을 채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은 전통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뭘 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환경을 이끌고 세계 제조업이 우리가 환경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이런 면에서 세계를 이끌었지만은 자기네의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조차도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기조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80년대 레간 대통령의 레간 엑스를 다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동북권을 무너뜨리면서 소위 글로벌 금융화를 이뤘고 세계화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소위 이제 세계화가 정착되면서 WTO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개방적인 세계 질서가 확립이 됐습니다. 달러 시장, 달러를 통해서 소위 기축통화를 통해서 다자간 무역 체제가 정착됐고 또 글로벌 금융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본이 각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자, 그런 80년간의 그런 일들을 미국이 이끌어서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쇠퇴를 초래했고 이 제조업 쇠퇴가 일자리 감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전통적인 주요 산업도시들이 피폐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러스트벨트라는 디트로이트나 피츠버그나 필라델피아, 옛날에 철강, 자동차, 미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그런 산업도시들이 다 쇠락하는 그런 것을 봤고 중산층이 상당히 그 지역의 중산층이 다 무너졌고 또 소득 불평등에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이동해 가니까 금융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안 사는 사람들은 다 추락하고 있고 그 사람들 먹고 있잖아요. 엄청난 그 갭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그 금융업의 그런 것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우리 지난 80년간의 세계화의 민낯이라 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그와 같은 현상에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아메리카 포스트를 내세워서 결국은 이와 같은 걸 교정해내겠다. 실제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미군 부대를 보내는데 80개국에 750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미군 기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국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안보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 우리 여러 빈국들의 원조, USAID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겪는 그런 이제 80년을 보냈는데 중국은 가만히 보니까 혜택만 누리고 세계 질서에 대해서 기여를 하지 않는다. 자기 국가 위주의 그런 정책만 하고 있다. 또 국가 자본주의와 같은 비시장 경제가 커져가지고 그런 국가들이 커지면서 무역규범도 예사로 위반하고 분쟁도 엄청나게 일으키는데 해결 기미는 없고 또 규범을 역이용하고 이게 WTO냐? 우리가 추구하는 WTO가 이런 것이 적용되는 거냐? 해서 소위 이제 이거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국제 공공재 제공을 무상으로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세계화를 만약에 고쳐 나가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세계를 그릴 것이냐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아직 대안이 제시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혼란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안을 실질적으로 트럼프 이길 때 피터 자이알이라는 사람이 This United Nations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이런 세계가 온다. 트럼프 일기 때를 겪어보면서. 근데 트럼프 이기에 들어와서 저 책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겪어보고 트럼프 이기를 예언이라도 하듯이
이런 책을 냈어요.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해서 내놨냐면 각자 전쟁의 세계와 지정학 이런 제목으로 번역본을 출간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바는 아까 먼로주의는 정치적인 거고 식민주의를 배척하는 거였는데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어느 때 대통령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잡혀가면서 이제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조업이 미국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유럽산 제품들이 다 미국 시장에 먹남에서 돌아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조업이 유럽산으로 전부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농업위주 농업국가가 돼 미국은. 아 이거 아니다. 우리도 산업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럽산에 대해서 관세 매겨야 되죠. 또 다시 고립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먼로주의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이 고립주의는 뭐냐? 경제적 고립주의. 아까는 정치적인 거고 이제 윌리엄 맥킨리는 경제적 고립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소위 관세를 높게 매겨서 국내에 제조업을 육성을 시켰고 팽창주의. 그래서 스페인과의 미소 전쟁을 일으켜서 필리핀을 넣고 괌을 넣고 또 푸에르토리코를 넣고 하와이를 완전한 50번째 주로 승격시키는데 기초를 닦았어요. 자, 똑같은 일을 이제 트럼프가 이 윌리엄 맥킨리가 했던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다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다가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이게 가능하냐? 미국이 어디서 이게 힘이 있어서 하냐? 국방비 지출을 한번 보세요. 올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이 미국 이외의 10개국의 토탈 국방비 지출액하고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내년도에는 50% 증액을 해서 1조 5천억 달러를 지금 1조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1조 5천억 달러를 증액하겠다 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방력에서 세계 질서를 패권 국가로서의 근거한 건 위치를 가져가겠다. 결국은 이게 단순한 지금 얘기 벌어지는 일은 이 지나가는 흐름에서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그 무역 정책이 별로 아니라는 것이죠.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있고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질서를 새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그러면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정책이나 국가적 경제정책, 세계 경제정책이 한 가지 두 가지 대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주 어지러워요. 뭐 프렌드 서프라이 체인을 만들겠다, 로컬 서프라이 체인을 만들겠다, 글로벌 밸류 체인을 더 이상 중국을 제외시키고 소위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로 대체시키겠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어느 하나가 이거 뚜렷한 답이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 부질없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더 봐야 되고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중국 얘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뭐 다 알아요. 우리 중국은 결국은 미국 중에서의 전후 국제 평화 체제를 중국판의 세계 질서로 바꾸겠다. 그 패권에 정확히 도전을 하는 거죠. 미국 패권에. 그러기 위해서 1대1로 전략을 세웠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하겠다 해서 꾸준하게 좀 석유 대금을 사우디하고는 위안화로 결제하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고 소위 이제 천인계에서 세계 경영에 있는 사람 1000명을 중국의 프렌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공자학원을 세계 내부에서 소위 미국에서는 이 공자학원을 스파이 네트워크이다.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다 해서 퇴출시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서울 전국의 각 대학에 공자학원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을 2001년 클린턴 행정부 때 WTO에 가입시켰는데 이미 그 당시 소위 우리 협상
통상협력협상본부장 US 트레이드 레프리젠터티브죠. 그 로버트 라이하이저는 예견을 했어요. 중국이 제의적으로 사고 날 거다 이렇게 해주면 하는 것을 예견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또 디지털 패권에 대해서도 단순히 우리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에서 세계 패권이 뿐만 아니고 디지털 패권도 우리가 추구하겠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그 전략이 여기 차이니스 드림 오브 디지털 헤지모니 해가지고 아주 잘 정리돼서 한 내용이 발표되어 있어요. 또 소위 China Manufacturing 2025 2025년까지 첨단 산업의 70%를 달성하고 이러이러한 분야에 세계의 탑이 되겠다는 것들을 내세웠었는데 12, 13년 전에 내었던 게 작년에 이미 다 달성을 했어요. 목표를 되게 우리가 목표를 내세우면 이렇게 100% 달성하는 그런 정책, 국가 정책들 드물잖아요. 얘들은 했어요. 국가가 무제한의 파이낸싱, 자금 공급을 하니까 달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12, 13년 전에 들었을 때 이거 준비하는 우리 교수 얘기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목표야 우리가 세울 수 있겠지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것이죠. 또 2049년이 공산연명 100주년이 되는데 이 100주년에 맞춰서 소위 중국몽을 달성하겠다.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 중국 공산당 중심의 신천하 질서로 세계 질서를 개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 역사에서 2500년 전에 우리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패권 전쟁에서 이거 결국 패권은 전쟁에 의해서 힘을 겨루기 위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투키디데스 트레이드다 해가지고 이미 역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룰 베이스 리버럴 인터내셔널 월드 오더를 중국 권위주의의 이계적 국제 질서로 만들어서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모든 주변국들이 다 속국으로 와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 중심관계를 맺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계의 패권을 달성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이 목표니까 2040 어느 책에는 2049 어느 책은 2050이에요. 그 뭐 100년이니까 1년 사이 왔다 갔다 똑같은 거죠. 자, 그 중간 단계 2035년까지 첨단 제조업을 세계에 재패시키겠다. 따라서 첨단 제조, 국가 정책 산업군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제한의 자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BYD 한번 보세요. 국가에서 100조 이상을 집어넣었어요. 배차대전도 보세요. 100조 이상의 국가 자금이 들어왔는데 금융비용은 제로예요. 금융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국가가 사업 파트너고 무한량의 자금을 넣어주기 위해서 소위 첨단 제조업을 세계 제패하겠다. 35년까지. 만약에 이 분에 안 들어가는 사업 기업들은 어떻겠어요? 아주 고생하겠죠. 그렇죠? 한정된 국가 재원인데 선정된 분야는 무제한 들어가고 선정되지 않은 분야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소위 군 현대화 작업을 완성하겠다. 2035년에 완벽하게 완성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중국해를 내해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시죠. 남중국해 보시면 이게 중국이 있는데 여기가 안 보네요.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대만이 가지고 있고 지금 한국에 발해 함대가 저 안에 방해에 있죠. 아이고, 우리 한국이 막으면 발해 함대 출동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이완은 반드시 접수해야 되겠고 대한민국은 중국에 아주 방법으로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태평양으로 진출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자, 이게 막혀있는 현실에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걱정했던 게 시진핑이 우리 김정은 만나러 지난 8, 9일날 가가지고 혹시 중국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 청진안을 조차해달라. 100년 조차해달라. 청진안을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태평양은 무한으로 나올 수 있죠.
이게 중국의 끊임없는 그 구애 작전 중에 하나인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좀 고개를 쫄깃하고 쳐다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어쨌든 중국은 저렇게 돼 있는데 한번 뒤집어 놓고 중국 입장에서 한번 태평양을 바라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한국과 대만이 딱 방목에 걸린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왜 중국이 저렇게 저걸 내해화해야 되겠는지, 왜 대만을 빨리 접수해야 되겠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2500년전에 다 우리가 역사를 겪었던 상황이에요. 이거 이제 이란 전쟁도 관련돼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붕괴하고 이제 미국만을 위해서 따로 이제 우리 관계없어 우리 잘 살 거야. 그래서 세계에 미국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 그러면 미국이 없는 세상과 미국이 있는 세상을 한번 우리 가상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미국이 있는 세상,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줘서 강제국이 마음대로 약소국이라서 마음대로 주물럭 펴라고 못하고 마음대로 한 번씩 갈길 수도 없었고 국제 질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안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 운송도 안전했어요. 소말리아 해적들도 다 제압을 하고 여러 우리 해상 운송이나 또 달러 기축 통화가 아주 견고히 유지돼서 국제 금융을 줬어요. 미국은 우리 한국,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 제국주의적 한국을 식민지화하겠다. 한국의 일부 제주도를 미국화하겠다. 이런 영토적 야욕이 없어요.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하고 달라요. 중국은 필요해.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시장 글로벌화 때문에 우리는 넓은 세계의 시장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제조업과 무역을 통해서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지난 80년간 미국이 이와 같은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세계 시장의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없는 각자 도상의 세계가 온다면은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불리한 나라들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동북아의 저 끝에 반도에 달려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기를 전혀 느끼지 않고 세계로 상대로 무역을 하고 제조업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만약에 미국이 없다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만 안 내릴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문제는 국제 해상운송이나 육상교통정차도 불평등해집니다. 자,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지나가는 배에 통행료 받겠다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말레카협을 지나가는 배에 대해서 통행료 받겠다. 통행료 받을 데가 곳곳이 생겨요. 이건 좀 나요. 육로 저희 바다에 면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지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의 육로를 지나가는 데마다 다 자동차 한 대씩 얼마씩 통행료 받겠다. 이래도 누구 하나 간섭할 수가 없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에너지나 식량도 다 불안정해진다. 대한민국으로 가장 우리가 뼈아픈 있는 것은 뭐냐? 시장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제조업이나 무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화 됐던 것을 이제 디글로벌화한다 하면은 비즈니스 기회가 줄어들고 많은 분쟁이 생기고 또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이 각 지역 영주들이 나타나서 서로 대립을 하고 세계 경제는 성장이 둔화된다.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배울 우리 교훈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국과 EU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격차가 심해졌어요.
어떻게 심해졌는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국은 또 상당히 맨 위가 미국이고 EU인데 2000년대 초에 상당히 많이 EU하고 미국하고 경제 격차가 축소됐는데 2018년 이후 계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EU가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고 또 중국 경제가 계속 부상, 맨 밑에 중국이죠. 2009년에 중국이 일본을 앞섰고 또 2018년에 유럽을 앞섰는데 그 추세대로 쭉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면은 2030년, 35년이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서서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2000년대 초에 많이 했어요. 어디 국제회의 가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앞으로 지원은 중국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죠.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을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유럽이 그러냐? 제일 문제는 중국의 의존도가 독일이 너무 컸다. 특히 벤츠 타신 분들, 벤츠의 품질이 훨씬 떨어졌죠. 느끼실 거예요. 중국의 부품 많이 쓰고 중국의 노동력이 더 많이 의존하고 그랬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러시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독일의 경제가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유럽을 이끄는데 대륙을 이끄는 것은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또 문제예요. 프랑스가 작년 우리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 부채가 워낙 커지니까 우리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겠다. 어떻게 해도 국가 재정을 줄여야 되니까 했더니 엄청난 대보를 했죠. 걔네들의 데모하면 우리 데모하고 다른데 참 평화적으로 길거리도 깨끗이 청소하고 지나가잖아요. 걔네들은 폭력적이에요. 불란서 혁명은 굉장한 폭력적인 저질의 혁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많이 잘 받는 게 뭐냐? 그런 저질적인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견뎌내고 결과적으로 그런 리퍼블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불란서 혁명을 느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도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폭력적이다. 사람을 단두대가 목을 자르고 지금 그런 폭력적인 데모가 일어나니까 마크롱이 손들어 봤습니다. 오데스에서.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국가 부채가 120%가 되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하나 채용하면 100원을 임금을 지불하면 국가에 45원을 내야 돼. 45원. 왜? 연금, 의료보험, 뭐예요? 우리는 얼마 됩니까? 우리는 10% 되나요? 45%가 내요. 과도한 세금, 또 소득세를 내게 해야 되고 에너지 가격이 한 3배로 폭등했어요. 자, 우리 2000년대 초만 해도 불란서는 70%가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독일에도 팔고 이웃에 전기를 팔았어요. 환경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에너지 유럽 전체가 우리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어요. 갔잖아요. 불란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론자들이 탈원전을 주도를 했으니까 점점 조금씩 줄여간 거예요. 줄여가면서 태양광과 소위 풍력을 대규모로 키웠는데, 자, 태양광과 풍력이 10% 미만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가 부하의 여유분이 한 20% 가지고 있으니까 그 20% 가지고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러나 태양광 풍력이 30% 40%가 된다 하면은 그 30% 40%에 해당되는 가스 발전을 세워놔야 돼요. 건설을 해야 돼요. 왜? 이거 간헐적이잖아요. 비와 오면 발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가스 발전 빨리 돌려가지고 빈자리를 채우셔야 되잖아요. 태양광 비용 계산할 때 요 가스 발전 세워가지고 항상 스탠바이 시켜야 되는 요 비용을 항상 빼고 그냥 단가 계산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런 문제. 근데 이제 결국 미국은 트럼프는 이게 AI 경쟁도 그렇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도 그렇고 미래 산업 전체가 다 보면 이게 컴퓨팅 파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값싼 전기를 세계에서 제일 값싼 전기를 공급하겠다 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화석연료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보조금 주는 거 다 철폐해라.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소위
미국이 빅테크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가장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 규제들 다 철폐했어요. 우리는 화력 발전소 없앤다고 석탄 화력 발전소 몇 년도까지 없앤다고 로드맵이 나와 있죠. 미국은 그걸 다 철폐했어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ESG 이런 거 하지 마라. 기후변화 탈퇴하고 ESG 이런 거 해서 기업에 부담시키지 마라. 그래서 폐지하고 있고요. 완전히 폐지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국가예요. 소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53%에서 61%까지 감축하겠다. 이 수준을 다르다 보면은 자해 수준이에요. 우리 산업 우리 제조업 안 하겠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우리 자해할 일, 내가 그랬어요. 자해할 일이냐? 이렇게 놓게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걸 한 거예요. 환경의 론자들의 입금이 세고 그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우리 제조업에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이 최악의 상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반도체 사시가 있어요. 반도체가 1,몇백억씩 수출하면서 700억 무역흑자를 내니까 200~300억 우리 제조업, 그 전에 전통 제조업에 수출하던 것을 흑자를 내던 것을 적자를 내도 반도체가 덮어버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서민 경제가 어렵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조업에서 돼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생겨야 그 제조업 때문에 생겨나는 서비스업에 발달하게 되는 거죠.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소 중견기업들은 굉장히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조업 비율이 거의 28%나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은 우리 해법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미국 중심의 GVC, 글로벌 밸류 체인에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입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앞서가지 마라. 환경이나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국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일에 세계 1등으로 가지 마라. 좀 기회주의자가 되자. 이게 참 개인은 야비하죠. 기회주의자는. 국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는 정의가 없어요. 도덕이 없고 그 국익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겠고 대한민국도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도 제조업이 28%를 차지하고 있고, 자, 제조업이 줄어들어요. 한국도 줄어드는 것이 미국처럼 제조업이 포션이 줄어가는 게 제조업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일정한 포션으로 커지는데 서비스업이 커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지 미국이 지금 10%인 게 제조업이 줄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업이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소위 기술세에서 첨단 기술 서비스, 그렇죠? 스타링크, 우리 저 이런 모습 보세요. 스타링크, 우주 발사체, 이런 것들의 그런 서비스업이 첨단 서비스업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줄어서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10%에서 11%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참으로 훌륭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국가입니다. 지니게스라는 게 뭐냐? 빈부격차가 나타나요. 0에 가까우면 아주 평등한, 굉장히 평등한 거고 1이 되면은 아주 불평등한 사회인데 보세요. 지니게스도 굉장히 낮으면서 경제성장, 이 새로 치면 경제성장도 세계적으로 높고 우리 굉장히 불평등하다 하는데 딴 나라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 지표가. 물론 최근에 와서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지니게스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잘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고 2018년 이후로 반도체를 빼면 우리가 무역 흑자국이에요. 제조업에서 무역 적자예요.
중소제조업, 특히 기계, 뭐 여러 가지 수출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 섬유, 뭐 정부에서 이 적자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고용과 민생 경제는 저기서 나오는데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자,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요. 항상 5위였어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다음에 한국에서. 근데 한국자를 대만이 깨차고 돌았고 프랑스가 깨차고 올라왔어요. 자, 이것이 더 떨어질 거예요. 이탈리아, 영국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앞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뼈아픈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생산성이 따져서 한국의, 여기 논하게 생산성이에요. 한국의 생산성이 거의 70%밖에 60%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럼 생산성은 왜 그러냐? 첫째, 노동과 투자에 신설비가 돌아야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투자도 안 하고 우리 노동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런 전략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은 어디다가 다 붙일 것이냐? 뭐 10대 전략 산업 이래도 우리 섬유 패션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치가. 그럼 뭐냐? 우리가 바이오 산업처럼 우리가 껴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래서 소위 전 스트림에 오병철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섬유 패션 산업 밸류체인에 크로스를 만들자. 거기서 다 샘플 만들고 시험 생산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도권에 이런 데 하나 만들자. 그래서 잘 되면 그거 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섬유 패션 산업, 스트링 간의 섬유 패션 산업에 이와 같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자, 시간 5분만 더 쓰겠습니다. 40분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섬유 패션 산업 얘기 들어서 메가 트렌드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섬유 산업은 세계적으로 2% 정도, 연간 2% 정도 성장을 하고 소싱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이유를 중심으로 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것들이 슬로우다운 된다. 이게 슬로우다운되고 그러나 AI와 디지타이제이션, DX, AI 디지타이제이션은 빠르게 오고 있다 우리한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섬유 산업처럼 밸류체인을 전체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조지 알마니가 그랬죠. 이제 스피드가 아니라 소위 책임이다. 책임이라는 게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도 있지만 우리 환경에 대한 책임. 자, 제가 한 달 전에 유럽에 가서 소위 유라텍스 책임자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얘기가 뭐냐면은 에코디자인 포 서스테이너블 프로덕트 ESPR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걔네들이 지금 프로그레스를 진전을 이루면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프레임워크, 우리 포장재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어떤 정책을 세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유럽도 이제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놨다. 소위 인더스트리얼 솔레이트 액트 해가지고 공공조달부터 우리가 자국산을 쓰겠다 하는 것을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공공조달에 들어가려면 70, 80%를 유럽에서만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하는 걸 뭘로 보여줄 거냐? DPP다.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DPP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거 가지고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랬어요. 자, 또 하나 제일 놀라운 사실이 작년도에 세계의 섬유 기계를 수출한 데이터를 보니까 방적기가 중국이 80%, 90%가 중국밖에 투자를 새로, 작년에 중국에서 440만 chu를 새로 설치했어요. 방적기가. 지금도 오버 프로덕션인데 작년에 새 걸로 대체한 게 440만 chu예요. 또 링 방전기, 보텍스 방전기, 오픈핸드 방전기, 이와 같은 것들을 47만 2천 대를 수입을 했고, 직기를 중국이
9만 5천 대를 새로 신직기로 좀 교체했어요. 그 중에서 다음으로 많이 한 데가 인도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환평기 수도 뭐 80% 70%가 다 중국이에요. 프레드 니팅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만 전부 새로 하고 있어요. 한국은 하나도 통계가 안 나는데 한국으로 열심히 찾았는데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텍스처라이징 머신, 가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어디서 샀냐? 작년에 영원무역에서 벵글라데시에 산 게 한국 통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뺐습니다. 한국이 아니잖아요. 한국으로 나오지만 한국에서 돈을 지불했으니까.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생산성이 못 따라가지고요? 노동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비 투자에 투자를 안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운 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품질을 높이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I가 이제 오는데 AI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이론 머스크는 무지무지하게 아주 장밋빛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MIT 조사를 해보니까 AI에 투자한 95%의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 하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빠르다.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빠르게 투자하면은 좋은 게 있고 뒤따라가서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것도 있지만 AI는 지금 후자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AI는 굉장히 중요하다. 소위 골드만삭스에서는 뭘 했느냐? 앞으로 10년 내로 7%의 세계 GDP를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골드만삭스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라 현장 가까운 사람들. PwC는 이게 컨설팅이 있잖아요. 이걸 뻥 튀겼어요. 2배, 14% 증가한다. 생산성이 2030, 그것도 저기는 10년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5년을 잡았어요. 5년 내로 14%, 2배 더. 컨설팅에서 말 막 붙으시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현실하고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의 70%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자, 이론 머스크가 2040년까지 10억대에서 100억대의 휴머노이드가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론 머스크는 엄청난 파이어니어예요. 근데 뻥이 좀 세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벌써 완벽하게 만든다고 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약간 뻥이 좀 있는 애예요. 요거 밑에 좀 누르면요. 밑에 좀 눌러보세요. 피가 자, 이런 세상, 여기 계신 분들의 세상에는 안 와요. 다 이 공상가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보다요? 사람 손을 대체하는 게 아직 안 나와요. 손을 대체를 해요. 공제 공장을 만약에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다면 이제 저 벵글라데시나 우리 저 베트남 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 세상 우리 세대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앞서가니까. 자, 지금 우리 섬유 산업은 이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늦었다. 보세요. 금융이나 파마스티컬, 식음료, 화장품 다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68%가 거의 아직도 그냥 옛날식으로 하고 있고 제품 하나를 개발해 생산하는데 5 내지 7명이 관여를 하고 있고 실제 리드 타임이 12 내지 16주나 걸린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3배 더 많이 걸리고 소위 이제 그 디지털 컨버전도 끝내겠습니다. 28%밖에 안 됐다. 보여만 드릴게요. 우리가 AI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앞으로 5년 이내로 AI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는 분들이 생겨요. 특히 컨버터들, 미들맨들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미들맨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AI를 잘 다루는 미들맨이 AI를 다루지 않는 미들맨을 대체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늦었는데요. 디지털 데이터를 다 디지털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생기는 대신 이제 제공해주는 소위 텍스타일 크라우드 이래가지고 그런 이것들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벤처 회사들이 계속 생겨요. 자, 여러분들 AI 때문에 5년 동안의 변화가 서프라이 체인도 변하고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에 변하고 5년 동안의 변화가 앞으로 50년 간다. 그러니까 이 변화인 뒤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디지털 버텨라.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디지털화라. 그래야 AI가 접속이 가능하고 미래에 대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이 진행이 됐습니다.